서울구치소, 동절기.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창문 없는 독방 안에는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새벽 5시. 철문 너머로 미세한 발소리가 들렸고 이어 금속 열쇠가 돌려지는 소리가 퍼졌다. 한준석 수용자, 깨어 있습니까? 간수 김상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울려왔다. 벽을 등지고 누워있던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둠에 익숙한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깨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했지만 말 끝에는 숨길 수 없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한준석, 32살 5년 전 발생한 재원그룹 후계자 박민재 피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대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다. 언론은 그를 냉혹한 야망가라 불렀고 여론은 잔혹한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한마디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오늘이 집행일입니다. 마지막 소원이나 식사 요청이 있으신가요? 한준석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식사는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만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별이를 보고 싶습니다. 제 반려견입니다. 체포되기 전까지 3년을 함께한 존재였죠. 김상훈은 놀란 듯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은 가능한 한 들어주는 것이 규칙이었지만 동물을 구치소 안으로 들인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 규정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석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별이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부모님도 친구도 떠나버린 세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따뜻함이었다. 그는 별이를 떠올릴 때마다 스스로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이소영은 거실 소파에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한준석의 전 연인이자 그가 구속된 이후에도 별이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었다. 새벽 5시 20분. 전화벨 소리에 그녀는 놀라 깨어났다. 여보세요? 이소영 씨 맞으시죠? 서울구치소입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한준석 수용자의 마지막 소원이 본인의 반려견 별이를 보는 것이라고 하여 연락드렸습니다. 오전 9시까지 교도소로 데려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간신히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별이가 평소 자던 방석 위는 텅 비어 있었다. 이상했다. 어젯밤 11시 마지막 산책을 하고 돌아온 뒤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화장실, 부엌, 베란다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별이는 없었다. 현관문 쪽으로 향한 그녀는 결국 바닥에 떨어진 낡은 목줄을 발견했다. 물어뜯겨 있었다. 그리고 신발장 아래 틈으로 난 자국. 별이가 스스로 나갔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가게 만든 흔적 같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목줄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다. 안 돼. 불안감이 치솟았다. 한준석의 마지막 소원이 별이를 보는 것이었는데 지금 그 별이가 사라졌다. 시간이 없었다. 소영은 허둥지둥 외투를 걸치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강현우 씨, 부탁이 있어요. 별이가 없어졌어요. 전직 형사 강현우는 몇 초간 말이 없었다. 과거, 그 역시 이 사건과 얽혀 있었다. 5년 전, 그는 한준석 사건을 수사한 주임 형사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경찰을 떠났다. 언제 마지막으로 본 거죠? 어젯밤 11시. 산책 후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 없어졌어요. 목줄은 물어뜯겨 있었고요. 그 아이, 자주 가던 산책로가 어딘가요? 한강공원 쪽이요. 준석이와 셋이 자주 갔던 곳이기도 해요. 현우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거기부터 찾아봅시다. 그리고 주변 CCTV도 확인해 볼게요. 소영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꼭 움켜쥐듯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시간이 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 남짓. 그 짧은 틈에 누군가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별이를 찾아야 해. 그것만이 그의 마지막 소원,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서울 한강공원은 새벽 안개로 가득 덮여 있었다. 강현우는 도로 옆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라 인적이 드물었지만 가끔 조깅을 하는 이들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안개를 가르고 지나갔다. 이소영은 조용히 별이의 이름을 불렀다. 별아, 별이야, 어디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한준석의 마지막 소원이자 삶의 마지막 빛일지도 모를 별이가 사라진 지금 그녀의 마음은 조각난 유리조각을 밟는 듯 아슬아슬했다. 현우는 손전등을 들고 공원 내 산책로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이 길은 과거 세 사람이 자주 걸었던 곳이었다. 그에게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조용한 공원 어귀, 부서진 잎사귀, 그리고 산책로 옆 진흙탕. 여기 봐요. 그가 멈춰서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진흙 위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개의 발자국,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다. 그는 쪼그려 앉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이거 별이 발자국 맞죠? 소영이 다가와 확인했다. 맞아요. 이 발 모양, 별이에요. 근데 이건... 그녀는 옆에 찍힌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말을 멈췄다. 누군가 별이와 함께 이 길을 지난 것이다. 자위든 타위든. 현우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직 동료이자 지금도 경찰서에 있는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부탁 하나 할게. 한강공원 일대 CCTV,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빠르게 확인 좀 해줘. 전화 너머에서 알았다는 짧은 대답이 들렸고 현우는 다시 별이의 흔적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발자국은 점점 굵고 짙어지더니 공원 근처의 낡은 창고 건물로 이어졌다. 창고는 오래되어 외벽이 벗겨졌고 창문은 금이 가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살짝 열려 있었다. 조심해요.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현우는 손짓으로 소영을 뒤에 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냄새와 함께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낑낑거리는 작고 익숙한 소리. 별이. 소영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튀어나왔다. 별이는 몸을 떨며 그녀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별아, 어디 있었던 거야?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그녀의 가슴에 닿자 불안과 공포는 눈물 속으로 녹아들었다. 별이는 몸을 비틀며 꼬리를 흔들었다. 다행히 눈에 띄는 부상은 없었다. 현우는 주변을 더 살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낡은 담요와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먼지가 쌓인 노트북 하나가 있었다. 누군가 여기 살고 있었네요. 그는 노트북을 열어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대신 책상 한쪽에 떨어져 있던 무언가에 시선이 멈췄다. 그것은 별이의 낡은 목줄이었다. 그러나 낯선 것이 하나 있었다. 안쪽에 아주 작고 얇은 USB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이건... 현우는 조심스럽게 USB를 떼어내 손에 들었다. 소영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별이가 이걸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가 일부러 별이에게 숨긴 거죠. 아니면... 그는 말을 멈췄다. 혹시 한준석 자신이 체포되기 전 무언가를 예감하고 별이에게 남긴 건 아닐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지금 시각 오전 6시 30분. 교도소까지 돌아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 USB를 당장 열어볼 시간이 없다. 차로 가요. 교도소로 돌아가면서 이걸 확인하죠. 소영은 별이를 품에 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바빠졌고 긴장감은 차 안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현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파일 하나가 자동 실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었다. 이걸 보는 당신은 내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 나를 믿는다면 이 안에 담긴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아래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다. CCTV 영상, 음성 녹음, 문서 파일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가 걸린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 이름은 단 하나의 단어였다. 진실.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과 하나의 진실은 이제 작은 USB와 한 마리 개의 목줄에 달려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한준석의 마지막 새벽을 구할 단서를 손에 넣었지만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차 안은 조용했다. 이소영은 별이를 꼭 안고 있었고 강현우는 운전대에 집중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USB에 담긴 파일들, 특히 암호화된 진실이라는 이름의 파일은 모든 퍼즐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일부터 열어볼게요. 현우는 조수석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자동 실행된 폴더 속에는 총 4개의 파일이 있었다. 하나는 텍스트 문서, 둘은 영상과 음성 파일, 마지막 하나는 암호화된 압축 파일이었다. 먼저 텍스트 문서를 열었다. To the one who still believes. 이 파일을 보는 당신은 아마도 내가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사형을 앞두고 있지만 진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USB 안에는 내가 모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소영은 입술을 꾹 다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몰랐다. 준석이 혼자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그리고 동시에 그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재생된 CCTV 영상 속 장면은 회색빛 주차장이었다. 영상은 다소 흐릿했지만 인물의 움직임은 명확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격렬히 다투다가 이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쓰러졌고 가해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사라졌다. 그 영상 속 가해자의 얼굴은 잠시나마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고 그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다. 이 사람, 박태환이잖아. 소영이 입을 틀어막았다. 박태환, 박민재의 형, 재원그룹 부회장이자 준석을 살인범으로 지목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기억나죠? 당시 태환이 사건 직후 가장 먼저 준석을 범인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그 말만으로 체포와 기소가 진행됐죠. 거의 일사천리였어요. 현우는 영상이 끝나자 곧장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은 두 사람의 대화였다. 하나는 박민재, 다른 하나는 박태환의 것으로 추정됐다. 형, 더 이상 못 참겠어. 이건 횡령이야. 이대로 두면 나까지 공범돼. 입 닥쳐. 내가 입을 열면 너도 끝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감당해왔는지 알아? 난 아버지에게 직접 말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대화는 그 순간 끊겼고 정적이 흘렀다. 녹음은 누군가 몰래 켰던 것으로 보였고 그 음성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며 있었다. 소영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안긴 별이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 정도면 다시 재수사가 가능하겠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현우 씨, 지금 이걸 검찰에 제출하면 준석 오빠 사형은 중단될까요? 그걸 확신할 수는 없어요. 증거는 명백하지만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현우는 다시 USB를 바라봤다. 문제는 저 암호화된 파일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했죠. 이름도 진실이야. 그런데 아직 열지 못했어요. 소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별이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진짜 암호가 진실 아닐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이핑했다. 진실, 비밀번호 오류. 1번, 2번, 3번,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준석이 평소에 쓰던 암호라든가. 생일, 별이 생일, 입양 날짜. 모두 시도해봤지만 허사였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고 오전 7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소영의 눈이 번뜩였다. 기억났어요.
준석 오빠가 별이한테 가끔 진실이라는 말을 명령어처럼 쓰곤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단어를 들으면 별이가 특정 자세를 취했어요. 꼭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현우는 숨을 죽이며 타이핑했다. 진실, 한글 대신 로마자로. J-I-N-S-I-L. 잠시 로딩 후 압축 파일이 열렸다. 그들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30개가 넘는 파일이 들어있었다. 계좌 거래 내역, 이메일 복사본, 메모, 음성 메모, 그리고 evidencefinal.mp4라는 이름의 파일. 소영이 현우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믿어줄까요? 세상은. 현우는 작게 중얼거렸다. 믿게 만들자. 우리 손으로. USB의 진실이 이제 열렸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단 3시간. 한 사람의 생명과 한 마리 개의 충성심이 뒤바꿔 놓을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서울 구치소로 가는 도로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아침 7시 10분, 사람들은 일상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강현우와 이소영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었다.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잃을지를 결정짓는 기로였다. 현우는 운전대를 움켜쥔 채 표정을 굳혔다. 옆자리에서 이소영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USB에서 열어낸 자료들은 모두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 특히 evidencefinal.mp4 파일에는 박태환이 박민재를 밀쳐 쓰러뜨린 뒤 그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감정이 실린 대화와 얼굴까지 분명히 포착되어 있었다. 이 정도면 사형 집행은 중단될 수 있겠죠? 소영의 질문에 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예요. 검찰이 무시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별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숨소리와 움직임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알고 있는 듯한 태도였다. 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7시 42분. 아직 2시간 18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안심할 수 없었다. 절차와 시간의 벽은 생각보다 두터웠고 이사회나 법무부의 개입 없이는 아무것도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용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정문 초소의 교도관이 물었다. 현우는 경찰 신분증과 USB를 내밀며 설명했다. 한준석 수용자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형 집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즉시 교도소장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교도관은 다소 당황한 듯 서류를 확인하고 무전기를 들었다. 상급자에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기다림은 길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소영은 별이를 아는 채 손끝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엉켜 있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성이 건물에서 나왔다. 그는 서울구치소 소장 정윤철이었다. 무슨 일이죠? 사형 당일에 이 정도의 긴급 면담 요청은 유례가 없습니다. 현우는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준석 수용자가 살인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 영상, 음성, 재무자료,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박민재를 죽인 건 그의 형, 박태환입니다. 정윤철 소장은 한숨을 쉬며 USB를 받아들었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무부와 검찰 측에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집행은 일단 예정대로 준비됩니다. 중단 명령은 반드시 법무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는 절차 기관입니다. 저는 행정명령 없이 마음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소영은 간곡히 말했다. 제발 준석 오빠를 잠시만이라도 집행 절차에서 제외해 주세요.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 죽게 둘 순 없어요. 정 소장은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권한 안에서 최대한 지연시키겠습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이 검찰을 움직여야 합니다. 현우는 곧장 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었다. 연결된 이는
당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이지원 검사였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승진해 있었다. 이 검사님, 강현우입니다. 오래전 사건 기억하시죠? 한준석 수용자 사건.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USB를 확보했습니다. 박태환이 진범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CCTV, 녹취, 재무자료 모두 있습니다. 이 검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사건. 당시 저도 마음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너무도 빠른 수사와 기소, 이상한 재벌 측의 압박.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증거를 들고 오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사형은 오전 10시입니다. 이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장 교도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도 직접 요청을 넣겠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볼게요. 통화를 마친 후 현우는 조용히 USB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의 진실은 너무도 선명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정윤철 소장은 교도관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한준석 수용자를 예정대로 이동시키되 최종 집행 전까지 대기시켜라. 어떤 명령이 내려올지 모르니 내 지시 전까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도록. 교도관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이소영은 복도 벤치에 앉아 별이를 아는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바람뿐이었다. 시간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진실이 도착하길. 정의는 준비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정의보다 빠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 한쪽, 긴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USB가 올려져 있었다. 주변에는 교도소장 정윤철과 교도관들, 그리고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지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지원은 짙은 회색 코트를 벗으며 자리에 앉았다. 얼굴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USB, 확인하겠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재생했다. 가장 먼저 보여준 건 CCTV 영상이었다. 박태환이 동생 박민재를 밀치고 그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는 장면.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포착했다. 이지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영상은 어디서 확보했죠? 준석 씨가 체포되기 전에 직접 수집해 별이에게 맡긴 겁니다. 지금까지 그 존재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재생된 건 녹취 파일이었다. 박태환과 박민재의 말다툼, 그리고 마지막 경고. 입 다물지 않으면 넌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녹음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원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5년 전 이 사건을 기소한 주체였다. 수사는 빠르게 이루어졌고 결정적인 증거 없이도 여론과 재벌의 압력 속에서 재판은 단시간에 진행됐다.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박태환은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되었고 명확한 알리바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죠. 현우가 말했다. 이지원은 조용히 손가락을 맞잡았다. 맞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이선에서는 결정을 요구했고 저 역시 확신이 없던 상태에서 사건을 넘겼죠. 소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주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몇 시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오전 10시입니다. 지금 8시 20분이네요. 이지원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즉시 법무부에 집행 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요청하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직통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고 논리는 분명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지원은 노트북을 다시 바라봤다. 이 자료들 복사해서 검찰 서버에 바로 업로드하세요. 그리고 원본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향후 재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철 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형 집행, 일시 중단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가 동의했습니다. 정식 공문이 도착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서면 명령을 팩스로 보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집행 절차를 전면 보류해 주세요. 현우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소영은 별이를 품에 안은 채 눈가를 훔쳤다. 작은 승리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윤철은 곧바로 무전을 여러 교도관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준석 수용자 이동 중지. 독방으로 되돌리되 엄중 관리하라. 집행은 보류되었다. 교도소 내부에서는 긴장된 공기가 퍼져나갔다. 사형 집행이 중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특히 집행 직전의 중지는 더더욱 보기 어려운 일이었다. 같은 시각 독방 앞에서 대기하던 교도관은 한준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한준석 수용자, 다시 방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과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철커덕 소리를 냈다. 그는 무언가를 물어보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교도소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교도관은 문득 중얼거렸다. 살아있는 게 기적일 수도 있겠군요. 8시 50분. 팩스로 도착한 법무부의 서면 명령서가 접견실 프린터에서 출력되었다. 이지원 검사는 그것을 손에 들고 정윤철 소장에게 건넸다. 이로써 공식적인 집행 중지입니다. 오늘 그는 죽지 않습니다. 소장은 문서를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소영은 별이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가슴속에 얹어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현우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이지원이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재심을 청구할 겁니다. 박태환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은 지금부터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진실은 언제나 시끄러운 법이죠. 사형장은 더 이상 준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남자의 삶은 잠시나마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를 감쌌던 거짓과 침묵의 커튼은 찢어지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오전 10시 30분. 취재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짧은 속보 하나가 불씨를 던졌다. 한준석 사형 집행, 극적 중단. 검찰, 새로운 증거 확보 중. 온라인 뉴스의 헤드라인은 몇 분 만에 전국 포털 메인으로 떠올랐다. 시민들은 다시 그 이름을 떠올렸다. 5년 전 재벌 2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원으로 강아지를 요청했던 남자. 그가 이제 억울한 사형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검찰청에서는 기자회견 준비가 한창이었다. 이지원 검사는 팩트를 중심으로 정리된 문건을 들고 단상에 올랐다.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예정된 한준석 수용자의 사형 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USB 형태로 제출된 자료에는 CCTV 영상, 녹취 파일, 내부 이메일, 자금 유출 정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수사와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 자료에 대해 디지털 감식과 수사 재검토를 즉각 착수하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검찰이 5년 전 수사에서 실수를 했다는 건가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지원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 누구도 실수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진실은 숨을 수 없습니다. 한편 SNS에서는 삽사인 한준석, 삽사인 진실의 목줄, 삽사인 별이가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가 사람을 살렸다. 법보다 빠른 충성심. 우리는 진실을 외면했다. 수많은 댓글과 공유가 쏟아졌다. 그의 무죄를 믿는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반면 정확한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러운 건 재원그룹 내부였다. 회장실에 앉아있던 박태환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언론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내부 주주들도 연락을 모두 차단하세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침묵은 더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박태환은 조용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는 5년 전을 떠올렸다. 박민재가 그를 향해 증거를 내밀며 소리치던 순간, 그리고 그의 손이 그를 밀쳐냈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다시 선명해지고 있었다. 형, 당신은 끝났어요.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다시 현재.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USB. 어떻게 그게 살아남았지? 서울구치소 접견실. 오후 1시. 이소영은 별이를 안고 앉아 있었고 강현우는 자판기 커피를 들고 돌아왔다. 마셔요. 아직 긴 하루예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피로와 긴장이 가득했지만 이전보다는 미세하게 부드러워진 표정이 엿보였다. 준석 오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못 죽이잖아요. 그 자체가 시작이에요. 하지만 박태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스스로 무너지지 않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언론이 들고 일어났어요. 진실은 이제 숨길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이 반격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해요. 그 순간, 교도관이 다가왔다. 이소영 씨, 면회 가능하십니다. 소영은 눈을 크게 떴다. 준석 오빠가 면회를 허락했어요? 네,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소영은 별이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은 당신의 얼굴을 보며 희망을 느낄지도 몰라요. 소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접견실 안으로 들어갔다. 철창 너머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었다. 한준석. 그는 한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도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소영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는 그녀의 품에서 뛰어내려 철창 앞까지 달려갔다. 준석은 무릎을 꿇고 그 작은 생명을 향해 팔을 뻗었다. 별아, 넌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숨죽인 울음이 천천히 방 안을 적셨다. 앉아 있었다. 영상과 녹취, 자금 추적 결과는 박태환의 범행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아직 기각 상태입니다. 판사 측에서는 사회적 영향이 크고 증거의 진정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다. 이지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 상황에서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재원그룹 내부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통상적인 수단으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도 현재로선 없습니다. 이지원은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태환이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라 정계와 재계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검사님, 지금 온라인에 박태환 측에서 언론 인터뷰 영상을 풀었습니다. 한준석이야말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증거 조작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지원은 짧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반격이. 한편 이소영은 강현우와 함께 기자 한 명과 접촉하고 있었다. 그는 독립언론의 대표 기자 서정우였다. 과거 재벌 비리 보도로 명성을 얻었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외면당해왔다. 서정우는 조용히 USB 복사본을 받아들고 말했다. 이건 기사 이상의 의미가 있겠네요. 사형 직전에 남자를 살린 건
증거가 아니라 강아지였다는 그 구조 자체만으로도 제발 이걸 단순한 미담으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이소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이고 누군가가 묻으려 했던 진실이에요. 별이의 충성은 아름답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숨겨진 정의예요. 서정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곧바로 특집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대신 반격도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후 유튜브 채널에는 한준석 사건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조회수는 30분 만에 20만 회를 넘었고 SNS에는 해시태그 삽사인 우리는 왜 모른 척했는가가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미안해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의심했다.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진실 앞에 눈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죽지 않았고 죽었어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재원그룹 이사회는 비상 소집되었다. 주주들은 박태환을 향해 책임을 묻기 시작했고 언론 대응팀은 사방에서 전화와 항의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그룹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습니다. 박태환은 담배를 물며 조용히 말했다. 언론은 조용히 만들면 된다. 문제는 검찰이다. 검찰 쪽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루트는 5년 전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때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눈앞에 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획, 다시 실행하실 겁니까? 박태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가 나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그들도 보고 싶을 거야. 서울구치소 독방안. 한준석은 책상 위에 올려진 작은 메모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엔 소형의 필체로 적힌 짧은 문장이 있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가 믿어주고 있다는 뜻이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별이의 목줄, 그 안에 담긴 진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 그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 순간 교도관이 독방 문을 열며 말했다. 한준석 수용자, 변호인 접견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체념이 없었다. 대신 무언가를 되찾기 위한 의지가 있었다. 접견실로 들어선 그는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강현우. 그리고 그의 옆에는 변호사 등록증을 들고 온 한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준석 씨, 저희가 당신의 재심을 이끌겠습니다. 무대는 바뀌었다. 이제 그는 피고인이 아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이례적으로 재심 개시를 신속하게 결정했다. 새롭게 제출된 증거의 명백성, 사회적 파장, 그리고 무엇보다 사형이라는 최종 형벌이 걸린 사건이라는 점에서다. 뉴스는 다시 한번 전국을 뒤흔들었다. 한준석, 재심 결정. 사형수에서 피고인으로. 박태환, 본격 수사 착수. 재벌가의 추락 시작되나. 그날 법원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피켓을 들고 한준석의 무죄를 주장했고, 일부는 진실을 지켜보자는 중립적 목소리를 냈다. 그 가운데 한준석은 수해 대신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비록 아직 구속 상태였지만 더 이상 그는 독방의 침묵 속에 갇힌 사형수가 아니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한준석은 재심 청구에 따라 오늘부터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은 일단 기존의 기소 내용을 유지하되 추가 조사 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한준석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권 전문 변호사 정우빈은 첫 발언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심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한 마리의 개였습니다. 재판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어 상영된 영상에는 박태환이 박민재를 밀쳐 쓰러뜨리는 장면과 음성 녹취 일부가 포함되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탄식과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재판이 끝난 후 준석은 변호인과 함께 접견실로 이동했다. 오늘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검찰은 아직 박태환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정우빈은 USB 자료 외에도 재원그룹 내부 직원 중 양심선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박태환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했고 내부 고발은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같은 시간 서울 시내 한 카페. 이소영과 강현우는 한 여성을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재원그룹의 전 회계부서 차장이었고 퇴사 후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정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정했다. 당신이 관리하던 회계 파일 중 일부가 USB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거래 내역 중 민재 씨가 문제 삼았던 비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문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소영이 말했다. 혹시 그날 일이 있은 후 박태환 쪽에서 연락받으신 적 있으세요? 현우가 묻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건 직후였어요. 조용히 있으라는 암시였죠. 그 뒤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소영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소영의 손을 잡았다. 며칠 뒤 법원에 새로운 증인이 출석했다. 전 재원그룹 회계 담당자 오지혜. 그녀는 박태환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내부 메일, 사적 계좌로의 송금, 그리고 민재가 이를 추적하던 정황을 증언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법정을 울렸다.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준석 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안도의 숨처럼 부드러운 미소 하나가 지나갔다. 재판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태환은 공식 소환되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역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다져온 로펌과 인맥을 총동원해 대응태세를 갖췄고 언론 뒤편에선 여전히 혼란을 유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뀐 것이 있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기 시작했다. 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 길 위에 함께 걷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심판정.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법원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취재진은 물론 시민, 인권단체 관계자, 심지어 해외 언론까지. 이날은 단순한 재심의 한 절차가 아니라 진실과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법정 안, 피고석에는 박태환이 앉아 있었다. 깔끔한 정장, 흔들림 없는 자세, 고개를 높이 들고 앉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반대편 증인석에는 한준석이 입장하고 있었다.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 구속은 풀렸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법정 안의 시선이 둘 사이를 오갔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오늘 신문은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박태환 피고인의 직접 신문을 포함합니다. 한준석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검찰 측은 USB에서 확보한 최종 자료, 즉 박태환과 박민재가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나눈 말다툼과 물리적 충돌 장면을 다시 상영했다. 이어 검사는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 박태환 씨, 이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박태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상황은 단순한 형제간의 감정적 충돌이었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재 씨는 충돌 직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건 직후 한준석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고
준석 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닌가요? 박태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검찰이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박태환은 모든 질문에 일관된 논리로 대응했다. 정황은 불리했지만 확정적 진술을 피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였다. 그러자 판사는 준석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한준석 씨,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준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법정안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날 전 박민재 이사님의 요청으로 따로 자료를 준비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간의 대화가 격해지는 걸 보고도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태환 회장님이 그를 밀었고 그는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회장님은 저를 바라봤고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찰 측이 덧붙였다. 당시 한준석 씨는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로까지 의심받았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준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땐 너무 무서웠습니다. 살인 현장을 목격했다는 사실보다 그 상황을 누가 믿어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형을 죽이고도 당당히 회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은 법정안을 울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이어 박태환의 변호인이 반박에 나섰다. 한준석 씨의 진술은 자의적 해석과 감정이 섞인 서술일 뿐입니다. 직접적인 살인의 의도를 증명할 수 없으며 모든 건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결정적인 반박을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이 파일을 보시죠. 박태환 피고인이 사건 이후 측근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건 박태환의 비서가 제출한 문자 메시지였다. 입 다물게 해. 조용히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 메시지는 단순한 지시처럼 보였지만 맥락 속에서 읽으면 사건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었다. 법정안은 다시 술렁였다. 재판장은 조용히 정리를 선언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최종 결심 공판은 3일 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정리하고 피고인 측은 최종 진술 준비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고 준석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밖에는 수많은 플래시와 카메라가 터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앵커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정의와 권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존재가 결국 세상을 말하게 만든 것입니다. 진실은 마침내 법정에 섰고 이제 마지막 문턱을 앞두고 있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누가 거짓을 멈추려 하고 있는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결심 공판이 열린 날 법정은 전례 없이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재심 개시 이후 이어진 여러 차례의 신문과 증언,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결과가 판결로 이어지는 날이었다. 한준석은 피고인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정우빈 변호사가, 방청석에는 이소영과 강현우, 그리고 별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별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꼬리는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태환은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불안함이 스며 있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금부터 2019년 박민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고요해졌다. 공기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본 재판부는 한준석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유죄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또한 본 판결은 기존 수사의 문제점과 부당한 절차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국가의 사법적 책임이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순간 방청석에서 조용한 탄식과 박수가 일었다.
소영은 입을 틀어막았고 별이는 꼬리를 더 크게 흔들며 낑낑거렸다. 판사는 이어 박태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로 판결을 마무리했다. 진실은 늦을 수 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되돌릴 수 없는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한준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판결 이후 준석은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햇빛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햇살을 맞았다. 그리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소영과 강현우, 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소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돌아왔구나. 준석은 가만히 웃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맞을까 싶어. 그 순간 별이가 달려들어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볐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별이를 안았다.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 그 안에 있었을 거야. 아니, 어쩌면 이미 사라졌을지도 모르지. 현우가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시작이야. 넌 그냥 돌아온 게 아니야. 진실을 끌어낸 증인이고 사회가 무너뜨린 정의를 되살린 사람이야.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면 부담되잖아.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어딘가 깊고 따뜻했다. 그 안에는 고통도 있었고 용서도 있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도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준석은 별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찾았다. 그날도 공원은 잔잔했고 강물은 묵묵히 흘렀다. 그는 별이의 목줄을 천천히 풀어주었다. 별이는 한동안 그의 옆을 돌다가 강가 쪽으로 뛰어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아닌 내가 널 지킬 차례야. 그의 곁에는 이소영이 서 있었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처럼. 앞으로 뭐 할 거야? 글쎄, 우선은 숨 좀 돌리고, 그리고 별이랑 전국을 돌면서 강아지 보호소들을 도와볼까 생각 중이야. 멋진 계획이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진실은 언제든 길을 찾아온다고. 심지어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도.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해준 게 말 없는 한 마리 개였다면 더 아름답겠지. 준석은 별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별이는 그의 손을 핥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리고 진실은 마침내 햇빛 아래에서 숨지 않고 서 있었다.